왜 그리스가 강국이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리스가 절대 약국이 아닌 게 전쟁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페르시아가 통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면 여기가 이게 그리스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중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무슨 해가 됩니까? 이오니아 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에게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전쟁이 왜 나오느냐? 페르시아가 다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앞을 다 먹었죠. 그럼 이제 무슨 상권을 노립니까? 지중해 상권을 노려서 여길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오니아해를. 그래서 이오니아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가 이걸 보고 열받아갖고 이오니아한테 지원군 보내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벌써 느낌이 뭐예요? 예, 이미 그것도 지원군 보낸 게 그리스가 다 보낸 게 아니라 아테네가 보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벌써 느낌이 이오니아가 이미 누구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네, 아테네 영향권 아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쳐들어올 때 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잖아요. 마르세유, 모나코, 이스탄불, 시칠리아 이게 다 전부 다 아테네의 속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테네가 여러분 벌써 이 당시에 보통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요 유럽의 무역 겁전들은 전부 다 바로 다 아테네의 점령지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저러니까 안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그리스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선 쟤네를 안 쳐들어갈 수 없었다. 그만큼 이미 그리스는 특히 아테네는 강국이었다. 그럼 아테네가 왜 이렇게 강국이었느냐? 정제 전성기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우, 이온, 금광, 은광이 발견됐다 그러죠. 저것도 재밌는 건데 저게 나중에 은광이 발견됐으니까 쟤네가 이제 화폐를 뭐로 쓰겠습니까? 무슨 화를 쓰겠습니까? 은화를 쓰죠. 그래서 그리스 화폐를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화폐를 지금 여러분 우리 무슨 화 씁니까? 예를 들면 전 세계가.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패권을 장악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아테네가 저 은광을 가짐으로써 은화를 아테네에서 주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다 먹었겠습니까? 네, 그리스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은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벌써 이미 은 캐는 장면들도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화가 나오죠. 은화가 나옵니다. 미네르바니까 이거 우리 아테네 아테네 상징이겠네요. 그죠? 아테네가 미네르바 부엉이 나오는 거니까 미네르바니까 로마로. 그래서 이 당시에 생산량이 뭐가 되느냐? 매년 25톤의 은이 생산되고 노아의 2만 명이 이 은광에서 채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보통 규모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또 그리스는 저런 무역 강국이 됐을까요? 전 또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쟤네들이 왜 저렇게 무역 강국이 됐을까? 아까 제가 미리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뭐가 안 와서? 똑같이 비가 안 와서.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비가 안 오니까 뭐가 안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니까? 예? 경작물 중에서도 어떤 거? 밀, 맞아요. 보리, 쌀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정확하게 무슨 식이 안 나온다? 주식. 그래서 그리스는 주식을 생산을 못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건 저기에서 자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여기 나오는 올리브하고 그 다음에는 포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만 처먹고 그래서 디오게네스라는 주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올리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 제일 좋은 올리브가 생산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오일이죠. 저도 갔더니 막 선물 주셔서 갖고 오긴 했는데 가서 정말 지겹게 여러분 정말 치즈 나중에는 막 돌도 치즈로 보여요. 지금 자 여러분 저희가 어느 정도 산토리니를 갔거든요. 산토리니 가셔서 산토리니 유명한 게 뭐였어요? 먹는 것 중에 술 안 좋아하시는구나. 와인. 저기 와인 유명한데 저기가 포도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포도를 갖다 어렸을 때 줄기가 나오면 이렇게 감아 놓는 거예요. 저 왜 감아 놓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를 이 안에다 키워요. 왜냐면 바람이 너무 세서 바깥에 끼우면 떨어져 버리니까 포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안으로 해야지 습도가 유지가 되죠. 건조하니까. 그래서 꿀라 기법이라고 해서 포도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와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 어떻다? 기후가 척박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수량이 조금만 있어도 자라는 올리브밖에 안 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밖에 안 켜요. 자, 저게 럭셔리해지는 겁니다. 왜? 주곡이 없고 여러분이 한번 그리스 사세요. 어머님이 그리스 사세요. 근데 나는 쌀볼이 하나도 없어요. 갖고 있는 건 올리브하고 포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파셔야죠. 파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담아서 팔아야 돼요? 도자기. 그래서 도자기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편추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네 역사가. 자, 저렇게 척박한 자연환경이다. 그럼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느냐면 자연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올리브하고 포도예요. 저기서 훨씬 더 중요한 작물이 뭐였겠습니까? 올리브. 올리브에서는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리브유로 밤에 등불도 태우고, 그죠? 기름이란 게 얼마나 수요가 많은데 그 올리브유를 갖다가 다 판매한 거예요. 뭘 가지고? 도자기를 가지고. 그리고 천혜의 자연 조건을 또 아테네는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느냐? 이 당시에는 바다에서 바다로 항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 기법이 없어요. 가는 항해술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노져서 가는 거라 아침에 출발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저길 가야 돼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저길 가야 되는데, 그리스 앞에 해안가들이 섬들이 똥똥똥똥똥똥똥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해하기 너무 기가 막힌 코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테네가 무역이 발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아테네는 바로 이온이기 때문에 척박한 자연, 이거 보셨잖아요. 척박한 자연 환경 때문에 뭐가 발달했다? 네, 상업. 이 당시 상업은 다 배로 합니까? 육지로 합니까? 배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또 책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정말로 순수한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어디 갔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배를 가진 나라가 진짜 그리스더라고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도 아니라,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진짜 그리스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걔네가 주로 갖고 있는 선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날 말하고. 옛날 아니라, 그리스 시대가 아니라 지금 그 배가 제일 많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주로 유조선, 그 다음에 벌크선. 그러니까 벌크선은 뭐냐면요, 석탄을 갖다가 이제 원료체 운반하는 배. 연탄 만들기 전에 석탄 그 자체를 원료체 운반할 수 있는 배로 벌크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척박한 자연환경이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를 만들고, 척박한 자연환경이 시민계급의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장사한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사랑 다르잖아요. 내가 이분한테 물건을 사온다는 건 내가 위에 있으면 사올 수가 없죠. 사올 필요가 없죠. 힘으로 뺏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업을 갖다 전제로 한다는 건 평등이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등 정신이 뿌려지고 시민계급 의식이 사라지고, 또 마찬가지로 팔랑크스를 통해서 시민계급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아, 그래서 그리스에서 세계 최초로 뭐가 등장했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몰랐었어요. 우리 민주주의 조국 그럼 어딜 꼽습니까? 민주주의 꼽세 조국하면 그리스 꼽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왜 등장했어 그러면 모르잖아요, 사실. 우린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하죠. 왜 그러면 대답을 못 한다고요. 왜 하면 쭈삣대는데, 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스의 척박한 자연 환경이 지중해 안에 있는 강수량이 적고 햇볕이 뜨겁고 건조한 너희들의 기후 조건이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후가 바로 너희들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구나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한다? 개나 소나 더 전부 다 누구 뭐 한다?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탈레스. 유명하지만 우리는 이름 세 글자를 딱 알죠? 탈레스. 거기서 더 이상은 한마디도 단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탈레스는 여러분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던 밀레토스 학파의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뭘 했느냐? 친구가 비웃습니다. 야, 너 철학이나 하지 새끼야. 너, 야, 씨, 철학하면 뭐야?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 새끼야. 돈도 못 버는 놈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탈레스가, 야,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안 버는 게 아니라 안 버는 거야, 이 자식아. 이 귀염둥이 같은 놈. 너 내가 돈 버는 거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뭘 하냐면은 올리브 생산량 변화에 규칙성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야,
저것도 또 보고서 또 무릎을 치고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느냐? 왜 시민계급이 몰락하는 이유도 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테네도 상업 도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항상 어느 도시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농업이 많았겠죠. 그래서 시민도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기본적으로 더 많은 거예요. 상업에도 누구나 종사하지만. 근데 시민계급이 왜 몰락하느냐?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죽어버리느냐?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벽실을 직접 뿌리는 건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오케이, 직파법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모내기 하는 건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이양법. 모내기 하는 건 이양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학량 뭐가 더 많습니까? 다 맞죠? 맞죠? 왜? 수학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수학량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내기라기 때문에 논을 쉬게 할 수 있죠. 그때 보리 심으니까. 그래서 이모작할 수 있으니까 수학량이 일단 보리가 하나 더 생기죠. 두 번째는 직파하면은 이게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붙어있는 벼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벼도 있으니까 땅이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이양을 하면 간격을 맡아서 하니까. 어렸을 때 모내기 많이 하셨겠네, 스타일이. 모내기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량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양법을 왜 못하게 했죠? 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가뭄 때문에 못하게 했거든요. 왜냐면 직파는 던지면 얘가 가뭄이 왔을 때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건조할 때. 그러니까 가뭄에 강하죠. 근데 이양법은 항상 모판에 물이 있으니까 뿌리를 얇게밖에 안 내려요. 그러니까 가뭄이 닥치면 이양법의 벼는 다 죽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자,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직파법 할 때는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본격화되잖아요. 농업 생산량이 늘면서 동시에 뭐가 심화되었다 그럽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럽니다. 왜? 가뭄이 오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괜찮아요? 망해요? 망하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땅을 누구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예. 돈 많은 놈한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부자가 뭐 하는 거예요? 경주 최부자가 가뭄에는 남의 땅을 사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고 우리 부자가 계속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게. 왜? 무릎을 딱 친 게 나는 진짜 저는 바보예요. 갔더니 그리스 짜증. 저 스페인하고 똑같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면 프롬 올리브 투 올리브예요. 그냥 올리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올리브는 좋은 건 뭐냐면 그리스 올리브 좋은 이유, 다른 이유는 그냥 농약이 없죠. 무조건 농약값이 아까워서 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천수답인 거예요. 이게 천수답이에요. 거기를 물을 어떻게 뿌려요? 물을 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도 가뭄이 드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리브 나무 키우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한테 다 뭐를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바로 시민계급의 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가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시민계급이 몰락하니까. 부자들은 가뭄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탈레스 같은 놈이죠. 그래서 얘는 뭐 했느냐? 올리브 흉년 때 마을에 압착기를 사들였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풍년 때 팔아서 돈을 엄청 벌었다. 그래서 철학자도 돈 버는 걸 보여줬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의 민주정을 가능하게 했던 건 무엇인가 라고 봐야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풍흉이 닥치면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시민이 무슨 계급으로 물러나게 된다? 예. 그걸 막는 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우리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이상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 세계사를 배웠습니다.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배우셨죠, 여러분? 세계사 중학교까지 배우지 않아요? 하다 뭐 배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희 때에는, 저는 그 학력고사라는 걸 봤고요. 저 21과목 봐서 대학 갔습니다. 우리 때 그랬습니다. 기술, 가정, 가사 뭐 이런 거 다 봤으니까. 논술 뭐 다 봤던 시절이에요. 나도인데 이러시면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저 재수했는데 처음에 21과목 받고 두 번째 20과목 봤어요. 우리 때 그랬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뭐냐면 그때 솔론, 페리클레스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고. 근데 그때는 진짜 쟤네가 뭔지 몰랐어요. 물론 어려서도 몰랐지만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세계사 제일 재밌었는데 솔론과 페리클레스 한 건 딱 하나예요. 쟤는 귀족 편이다, 시민 편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귀족 편이다, 시민 편이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두 모두의 편이에요.
저 사람은 귀족한테 가서 뭐라고 설득하는 겁니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구성의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가 다 앞줄이 귀족이라고 쳐봅시다. 그죠? 언제 보겠어요? 그죠? 귀족인데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노예가 줄어요, 늘어요? 이 아저씨. 늘죠? 나빠요, 좋아요? 좋죠. 원래 다 노예가 3명씩 있었어요, 전부 다. 원래는 다 노예가 3명씩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노예들이 자기 땅 팔고서 자기 땅을 팔아야 돼요. 원래 평민이 빵을 팔고서 이 사람의 뭐가 되겠습니까? 노예가 되겠죠. 그럼 노예가 줄어요, 늘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노예가 10명이 됐어요. 귀족들 나빠요, 좋아요? 자, 그때 나와서 솔론이나 페리클레스가 얘기하는 건 구성의 모순은 뭡니까?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구성의 모순이에요. 각 개별 개체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공황 때 소비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소비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비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절약해서 다 망한다. 이게 구성의 모순 아니에요? 똑같은 걸 설파하는 거예요. 솔론하고 페리클레스가 케인즈인 거예요, 이 새끼들이. 아,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가서 뭐라고 설득하느냐? 선생님 좋아지셨죠? 저 알아요. 모든 귀족 여러분 좋아지셨죠? 그러나 전쟁은 누가 합니까? 시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세금은 누가 냅니까? 시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다간 우리가 다 같이 망합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도 귀족이니까. 나도 귀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시민한테 가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민계급은 지금 다 노예가 됐죠. 뭐 하고 싶습니까? 반란하고 싶잖아요.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반란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도시국가인데 옆 나라는 안 쳐들어오겠냐. 내가 막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솔론과 페리클레스입니다. 케인즈가 여러분 자본가 편이었습니까? 노동자 편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케인즈가 사회주의자입니까? 시장 만능주의자입니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케인즈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수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죠. 수정자본주의자, 혼합경제체제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바로 뭐가 된다? 케인즈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솔론과 페리클레스다. 그래서 솔론, 중재자 솔론, 과도한 경작과 생산량 감소와 흉작이 나왔습니다. 빚을 못 갚는 노예가 농민이 증가하잖아요. 그때 솔론이 나와서 뭐 하느냐? 자, 저 평민이 땅을 빼앗겼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예요? 돈 빌려줬겠죠? 오케이? 그래서 돈 못 갚으니까 갖다가 뭐 찍어놨겠어요? 네, 말뚝 꼽아놨겠죠. 지금은 못 꼽아놓습니까? 신용불량자라고 딱지 찍잖아요. 그잖아요. 신용불량자라고 딱지. 채무자의 모든 빚을 없애고 임신 저당을 통한 대출을 금지시키고 헥테모르이어 다 넘겼다. 헥테모르이어 예속계급이란 뜻인데 이게 솔론이더라. 빚을 없애면 도덕적 해이가 생겼을 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야, 빚 없앤다고? 했더니 뭐라 설득하는가? 야, 너 어차피 못 받잖아. 이것처럼 설득력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한테 돈 빌려줬잖아요. 탕감해 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못 받아요. 연락 끊지 마시고 뭐 고민되잖아요. 이거 나 이 새끼 이거 포기하세요. 어차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친구들은 빚을 갚지 못한다. 탕감해 준다고 너의 재산이 줄어든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다. 혹시 그놈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면 다시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시 시민계급이 된다면 우리가 다시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우리 폴리스를 지킬 수 있고 세금도 늘어나서 폴리스를 더 키워나갈 수 있다. 야, 솔론 멋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이번 정권이 저런 역할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진짜 갈등하고 치유되고 분열되었을 때 진짜 재벌들한테 가서도 정말 설득을 하고 재벌의 부에 집중이 더 이상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걸 설득을 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방송도 너무 집중되면 안 되잖아요. TVN, JTC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TV조선도 좀 되고. 자,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얘가 한 건 뭐냐면 개방해서 문화생활 즐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재밌고 이것도 했는데 첫 번째 배심원들 이 당시 이제 정부 재판도 다 저 배심원이 하는 거잖아요. 배심원한테 하루 일당을 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제도인 거죠. 국가 예산으로 우리도 이걸 당장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배심원 하는데 배심원 여러분이 당선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걱정하세요? 아, 선생님 걱정 없겠구나. 그냥 가시면 되니까. 근데 안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왜 직장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근데 선생님도 걱정하시겠죠. 자, 왜냐면 자, 그때 야, 나 회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딱 배심원으로 뽑히면 그날 회사는 국가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정확하게 나가면 안 되는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죠. 완전 땡큐잖아요. 예비군처럼. 거기다 나갔을 때 수당까지 줍니다. 여러분, 그럼 시민계급의 참여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죠. 자, 근데 이건 귀염둥이고요. 진짜 제일 잘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파르테논 신전 증거 얘기해줬죠. 이게 더 하이라이트입니다. 160척을 순시선을 만들어서 그리스 해안을 감시하게 합니다. 해적들 막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해적은 없어요. 근데 저걸 막게 합니다. 왜 했을까요? 야, 느낌이 오죠, 이제. 근데 이건 파르테논보다 더 뛰어난 전략이에요. 드러나면 무릎을 빵 치십니다. 왜? 배 타러 가셨잖아요. 자, 순시선을 타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아요. 군인이 된 겁니까? 자, 근데요, 아까 제가 그랬죠. 기병은 말 사야 되죠. 중갑 보병은 방패랑 칼 사야 되죠. 해군은 별 왜 사요? 그건 국가 거지.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 최하층 시민 계급도 참가할 수 있는 게 해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보다 민주주의가 더 꼽히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민주주의가 없고. 왜? 스파르타는 육군 중심이고 아테네는 해군 중심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하층 계급도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 배에 어떤 분이 타겠습니까, 여러분? 배 타는 건 쉬워요? 왕 힘들어요? 왕 힘들죠.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군대도 육군도 힘들지만 해군 어때요, 여러분? 더 힘드신 거 아시죠, 여러분? 좁고 힘들어요. 예? 저기 그럼 나이 드신 분이 가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저분은 동시에 뭘 할 수 있냐면 해상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바로 뭐가 돼요? 실전 경험 능력을 가진 시민 해군이 되죠. 그리고 뭐가 안 됩니까? 실업자가 안 돼서 예속 농민이 안 되고 시민 계급으로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 붙는 것보다 파르테논 신전도 실업 해소와 더불어서 신전을 지으니까 국민 통합을 노렸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친구가 노렸던 게. 이 순시선을 통해서는 또 뭘 노렸겠습니까? 청년 실업 해소와. 청년 실업 해소를 못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도 취업 기회가 열려도 취업을 못하죠. 젊었을 때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해상 경험을 가졌으니까 나이 먹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상업에 종사할 수도 있죠. 해상 무역에 종사할 수도 있고 해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가 바로 저랬구나. 그럼 여러분 결국 그리스의 번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다? 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민주주의였다는 거죠. 결국 한 나라를 발전시킨 것. 여러분한테 아니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까? 미국이 최전성기 때가 언제입니까? 1960년, 70년 아닙니까? 그때 미국이 뭐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가졌죠. 미국이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19세기 왜 영국이 세계 최강 국가였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영국이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와 가장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가졌잖아요. 야,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와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가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구나.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겠구나. 쟤네 왜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가? 나중에 다 독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누가? 아테네가 다 독점해버리죠. 네. 시장경제체제 빠뜨리고 아테네가 다 독점합니다. 정치? 독재로 흐르는 참주정이라는 게 나타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독재 정권인 참주정이 등장하면서 결국 그리스 식민지로 몰락하고 2000년 동안 만회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정말 가서 요번 그리스 여행에서는 제가 진짜 배우고 왔습니다.